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품정리사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소할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유품정리사는 고인이 된 사람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주로 고인의 가족들이 없거나 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일들이 드물었지만 요즘에는 고독사나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업무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일이었지만 몇 년째 이 일을 하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죽은 사람의 뒷일을 처리하고 남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고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가정 내 문제와 불안함이 저희 가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의 인내와 강인한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며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을 얻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면서도 끊임없는 희망과 노력으로 스스로를 이겨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취한 아버지의 모습은 한동안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언제나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맨 정신일 때는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고 성격이 불같아지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의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됐어요. 주위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건지, 술을 마시면 문제 행동을 하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소란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니 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있기 싫어서 어린이가 길을 돌아다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것을 핑계로 아버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붙잡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어머니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술을 숨기기도 했지만 없다고 하면 화를 내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술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빠져 있어서 거의 반년 이상을 술에 취한 채로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일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보통 집안일을 돌보고 자식을 키우는데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으니 돈을 벌러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 집의 생활비나 아버지의 술값 등 모든 돈은 어머니가 벌어온 돈들이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머니는 중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오셨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파출부나 청소부 일은 물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수행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에 어머니는 가끔 팔에 토시를 착용하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였고 퇴근할 때마다 시멘트 냄새가 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작고 약한 체격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어머니는 해내야 했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어렵게라도 먹고 사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편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돈을 벌어 세대를 살린 어머니는 언제나 피곤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니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항상 지치고 피곤해 보였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가정 환경이 어려웠고 돈이 없어서 힘든 시기였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걱정하시고 챙겨주셨어요. 제 기억 속 어린 시절은 그렇게 안 좋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가 제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가난한 가정이어도 제게 뭔가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과자를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설탕으로 과자를 만들어 주시거나 떡을 만들어 주셨죠. 물론 이런 일은 자주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가끔씩 이런 간식을 준비해 주시곤 했어요. 이런 작은 여유가 오래 가진 않았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갈 즈음 아버지께서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족을 힘들게 하시다가 결국 술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죠. 어느 초겨울날 아버지께서 평소와 같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신 뒤 다음날 새벽 마을 어귀에서 발견되었어요. 그날은 취한 아버지가 길가에서 주무실 정도로 날씨가 춥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잘 될 것이라 믿었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안타깝거나 그리워하지 않지만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연애 시절에 다정하고 멋진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해주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술 냄새와 고함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식까지도 눈물을 멈추지 못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좋은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가 그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아닌 연민에 가까웠을지도 모르겠군요.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더불어 지켜내야 할 염려와 두려움에 이른 영부인이 되어버리신 상황 자체가 터무니없이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그런 슬픔에 빠져들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한 채 주저하는 빚쟁이들 덕분에 겨우 10살이 되어간다 싶은 제가 가문의 사정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 빚쟁이들의 행위 덕분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본 모습으로만으로도 가정의 어려운 처지는 짐작했지만 빚이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수고로운 일로 가정을 꾸리셨다는 것만 알았죠. 그러나 어머니조차 모르셨던 것은 아버지의 빚이었습니다. 후에 아버지의 채무자로서 돈을 걷어가려던 빚쟁이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조문객조차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던 차가운 장례식장은 빚 문제로 망가진 것이 분명하며 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사망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던 찰나에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이후 아버지의 빚 때문에 이주하던 집마저 쫓겨난 저희 일가는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푹 뭉쳐졌습니다. 벌써 무너져가던 집이었지만 그곳마저도 이제는 없이 되어버린 점이 더욱 서글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 없던 어머니는 한 손에는 작은 진보 다리를 쥐고 한 손에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길을 걷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잃게 된 우리 가족은 매일 장소를 옮기며 아슬아슬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결국 저를 보육원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혼자 남겨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10살이나 되어가는 아이가 시달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어리석다는 표정으로 난감해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왜 왔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가야지. 유성규야, 엄마가 금방 돌아와서 널 데리러 올 거야. 너 어린이집 입학 시기가 다가오는데 학교를 다녀야지. 엄마가 집을 구해서 돌아올 거야. 여기서는 정말 좋지 않지만 어머니를 기다리겠어요. 어머니가 항상 나를 생각해 주셨듯이 나도 언제나 어머니를 생각할 거예요. 함께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를 위해 나는 어머니의 기다림을 받으며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어머니, 언젠가는 다시 만나요? 함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싶어요. 금방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있는 거야, 알았지? 어머니도 그 상황에 달리 방법은 없으셨을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 놓고 일도 다니지 못하시고 여기저기 거리를 전전하는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없으셨겠죠. 그렇게 계속 있다가는 둘 다 굶어 죽거나 사고라도 날개 뻔했기에 어머니는 저라도 제대로 지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다. 지금은 저도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의 경우 10살 난 저는 그런 어머니의 사정을 전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이 있어야 가족이 아니냐며 억지로 저를 떼어 놓으려는 어머니에게 매달릴 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그곳에 저를 두고 가셨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어머니는 피눈물을 머금고 저를 떼어 놓으셨겠지만 저는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보육원에 들어가고 한동안은 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때 생긴 불면증이 아직도 잘 고쳐지지 않네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약이었는지 저도 점점 그곳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다 생각했던 저는 어머니가 제게 한 약속을 믿으며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었고 그 이후로 매일 같이 보호소의 대문만을 쳐다봤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짓말이라며 희망을 버리라고 했지만 나는 다르다고 믿었고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과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열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미 나와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아이들은 그런 죄악이 안타까웠을 것이지만 그때까지 나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늘어갈수록 기대는 실망으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해갔고 그리움은 미움으로 변해갔습니다. 10년 기다림 끝에도 어머니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고 나는 버려진 채로 홀로 자랐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니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모두 놓아야 했습니다. 보호소에서 절반으로 살아온 나는 20살이 되면서 세상으로 내던져졌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나가야 했습니다. 이해만 하고 싶었지만 사실 그때는 정말 무섭고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마음속에는 악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예 고아였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니에게 떨어져 나간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울지. 훌륭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이 정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 부모에게까지 버려진 채로 남게 됐는지.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미워했어요. 이 세상은 내게 기회를 주지 않고 미웠죠.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에 아마 세상이 저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육원으로 보내진 뒤로 나는 고아로서의 차별과 어려움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보다는 나쁜 사람들이 더 많은 듯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모두 나를 탓하고 증거 없이 의심도 많았죠. 고아를 왜 이렇게도 싫어하고 배척하는지 나는 언제나 부모가 없는 고아로서 무시당하고 편견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좌절감에 휩싸였던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간신히 버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좋은 인연들과 마주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도 그런 좋은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성규야, 내가 일하는 거 힘들지 않냐? 왜 그런 질문을 해? 당연히 일하는 건 힘들지요. 힘들어서 그래도 뭐 내가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이런 집밖에 할 일이 없는가? 그래도 젊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벌어먹고 사냐는 게 고민되네. 예전에 알았더라면 괜히 인문학을 전공하지 말고 상공업 학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게 낫겠지? 아니, 대학도 못 가고 돈 벌겠다고 설쳐서 이러고 있네. 그럼 넌 같이 일 안 해볼래? 형이 하는 일이 뭐냐고? 죽은 사람들 집 짓는 거라고. 나가 어떻게? 죽은 사람들 집 치우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진짜 모르는구나. 이 일은 생각보다 보람도 있고 책임감과 신념이 필요한 일이야. 망자들의 마지막을 대신 정리해주는 일이 얼마나 숭고한지 내가 알아? 그래서 뭐, 같이 해볼래?
나도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가 일 시킬 생각은 없지만 널 아끼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이 일 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 남들이 보기에는 빈집 청소 같은지 몰라도 우리 딸은 진짜 직업의식이 있다고. 평소에 나를 친동생처럼 생각하며 잘 챙겨주던 민수 형이 매번 제가 고생하며 자리 잡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더니 어느 날 제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유품 정리사에 대한 편견 때문에 한 번도 그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결국 돈이 문제가 되어 그 형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는 그 형을 따라 처음으로 현장을 찾았는데 충격적인 광경과 악취에 견딜 수 없어서 곧바로 그 집을 떠났다. 매번 일은 그렇지 않았지만 나는 죽은 사람들의 집을 정리하는 데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 경험하는 충격에 대처해야 했다. 제목, 변화. 나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고 험한 일도 많이 겪어봤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어. 형은 내가 그런 모습을 예상했었나 봐.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뿐이었어. 그런 말에 화가 났지만 다음번 일에서는 어떻게든 버티겠다고 다짐했어. 그리고 얼마 후 다른 장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2번이나 도망치지는 않았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형님의 말을 기억하며 견뎌야 했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음가짐이었어. 처음에 나도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조금씩 일을 하며 사명감이 생겼어. 뒤늦게 형님이 했던 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고인들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꺼려했던 저도 언젠가부터 이 일에 정을 붙이고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조금씩 엿보면서 그분들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분들을 위해 일을 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일을 거듭할수록 제가 그분들께 도움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마다 각자의 사연으로 삶을 마감하신 여러 고인들의 삶을 단편적으로나마 들여다볼 때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각자의 삶이 모두 가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일 덕분에 이전까지는 인생에 미련이 없다 했던 저도 조금씩 삶의 가치를 생각하고 점점 삶의 미련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연애도 다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했죠. 그나마 하루라도 살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에 제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돈이라 생각하며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돈을 벌기 위해 참고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건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적도 없었죠. 그것과 비슷한 이유로 저는 어머니도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볼 생각을 한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도 저는 어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성규야, 너 정말 어머니 찾을 생각 없어? 내가 생각만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니까. 없다고. 아, 몇 번을 더 말해야 해. 나 정말 생각 없다니까. 형은 내 사연 다 들어놓고도 그런 소리가 또 나와. 야, 그래도 찾아볼 생각은 할 수 있잖아. 내가 어머니한테 서운함이 큰 건 알겠다만 어머니한테도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무슨 피치 못할 사정. 죽은 게 아닌 이상 자식 버려놓고 괜찮은 사정은 없는 거야? 무슨 사정인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이유든 나는 이해 못해. 임마. 너는 어머니한테 아직도 그렇게 섭섭하냐? 너도 어머니 사정이 딱 한 건 인정한다며 어쩔 수 없이 보육권에 맡긴 것도 이해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안 부려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한번 만나는 봐야지. 섭섭한 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나처럼 만나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어쩌려고. 후회 속에서 결국 지금까지 본 지 20년이 넘었어. 이제 와서 찾아봤자 어차피 서로 집으로만 되겠지.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식을 찾지 않은 사람을 만나봤자 나의 과거를 되살리게 될 것 같아 처음에는 미움이 커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증오가 싹 사라지고 가끔 어머니 소식이 궁금해지면 갑자기 두려움이 들었어요. 찾아온다고 해놓고 어머니가 아직 소식이 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과연 나를 반겨줄지 모르겠어요. 만약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면 나는 또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겨우 사람이라면서 먹고 사는데 그러면 나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고 이제까지도 어머니가 나를 찾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알 때보다 산 시간이 더 길었으니 어머니를 찾아도 제대로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연결로 살 수 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새 제 팔자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지 궁금했고 연애나 결혼도 포기했을지 모르겠네요. 어릴 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혼자 계속 살아왔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이유든 나는 이해 못해. 임마. 너는 어머니한테 아직도 그렇게 섭섭하냐? 너도 어머니 사정이 딱 한 건 인정한다며 어쩔 수 없이 보육권에 맡긴 것도 이해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안 부려도 그래? 아무리 그래도 한번 만나는 봐야지. 섭섭한 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 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 나처럼 만나고 싶어도 돌아가셔서 못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어쩌려고. 몸만 어른이 된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자랄 수 없는 어린애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내 자신도 인생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혼자서 철학적으로 곰곰이 생각해보며 내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난 열심히 일을 하며 고인의 흔적을 치워나갔다. 어느 날은 이상하게도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집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오히려 집주인이 언제든지 들어올 것처럼 따뜻한 냄새가 났다. 혼자 사시던 노부인의 집이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일하는데 무척 편했다. 방은 좁았지만 매우 깨끗했다. 세간 살림들은 낡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어 눈이 즐거웠다. 몇 년째 한 일이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끝낼 수 있었다. 고인의 흔적을 치워가면서 익숙한 하나의 사진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게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친숙한 것이 내 사진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 사진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강한 편도 아니었고 그것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진관에서 찍기로 결정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진을 찍는 경험이었기에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진이 아닌 것에 놀라웠습니다. 저한테는 생소한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소유자가 누군지 생각해보니 한 사람만이 떠올랐습니다. 낯익은 향기와 편안함을 느꼈고 그 집안은 향수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의 글씨를 먼저 봤을 때 마음이 떨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본 어머니의 글씨임을 알아챘고 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한 글씨로 쓰인 어머니의 일기장은 마음을 끌었습니다. 일기를 읽으며 지금까지 몰랐던 어머니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기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많이 보이는 한 단어는 바로 성규제 이름 두 글자였어요. 제 이야기가 없는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매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그리움과 그립다는 단어부터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사실들까지 새삼스러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사실이 저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 궁금증은 일기를 모두 읽고 해소되었습니다. 저를 복비원에 두고 간 어머니는 내면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부모로서의 무력함과 절망을 자식이 될 게 없는 저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일기에서 엿볼 수 있는 그날의 한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저를 데리러 오겠음을 다짐하셨으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았어요. 숙식을 찾아다니며 집이 없었던 어려운 시간들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일하거나 입주가정부로 일하면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짧게 기록된 한탄들을 통해 어머니의 힘든 삶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 나 또한 어머니의 힘든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을 보면서 나 또한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는 나와 다름없이 힘들게 살아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미워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며 원망했던 때 어머니 또한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아들 앞에 나타나면 도움이 될 게 아니라 민망한 존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찾지 않는 것이 아마 아이를 위해 일일지도 모른다의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때 어머니는 매일 좌절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찾고 싶었지만 부모로서 결단력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찾아오지 못했다. 어머니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살 즈음에 병에 걸린 어머니는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한 것 같았다. 병든 몸으로 자식 앞에 나서면 자식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따라서 거부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부양해달라고 부탁하며 늙은 몸을 이끌고 오자니 속상하게 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 두는 것이 낫다 생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어려운 시련을 혼자 당하고 병으로 투병 생활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을 그리워하며 쓸쓸하게 오래 버텨온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혼자서 고통을 견디고 있는 것을 전혀 몰랐고 나 자신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것을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내가 어머니를 찾아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간 나는 어머니를 미워해서 찾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머니를 언제나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사랑이 그리운 마음은 항상 내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머니를 찾지 않았지만 결국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병 끝에 별세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곧장 민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여기 있다. 알고 있었어. 혼자 보냈던 거야 봤냐. 야 그래도 화내지 마라. 나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 아무리 미운 어머니라 그래도 가실 때는 좋게 보내드려야지. 나도 말할까 말까 100번 고민하다가 말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역시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자기는 다른 일이 있다며 저 혼자 작업을 하게 시켰던 민수 형이 이미 저희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셨어. 내가 너랑 같이 일하는 것도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을 나한테 의뢰하셨어. 너한테 대신 전해달라. 부탁하신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너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더라고. 내 생각에는 아마 곧 돌아가실 걸 예상하신 것 같아. 죽을 날이 다가오니 아들 생각이 부쩍 드셨을 텐데 그러면서도 너한테 미안해서 만나지는 않겠다 하시더라고. 그래도 내 생각에는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돌아가시기 몇 주 전 민수형에게 직접 유품 정리를 부탁하셨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제가 자신의 사정을 모르기를 바라셨지만 민수형은 저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그 비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상처를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머니를 찾지 않았지만 결국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투병 끝에 별세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곧장 민수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여기 있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고 나중에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민수 형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 형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니까. 또한 마지막으로 엄마를 치울 수 없었을 거니까. 형, 고마워. 형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엄마를 미워했을 거야. 사실 나도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겁 때문에 찾지 못했어. 조금만 용기가 있었다면
엄마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형 덕분에 엄마의 마지막을 치울 수 있어서 다행해. 응, 정말 그래 생각해. 나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 맞다면 엄마도 마지막을 너희에게 맡기고 싶겠지? 힘들게 다시 만난 엄마를 그냥 보내기엔 실례겠지? 내가 직접 엄마의 장례를 치러주어야 해. 형 덕분에 긴 오해를 풀게 되었고 가족 없이 죽을 뻔했던 엄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어. 그 덕분에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를 보낼 수 있었어. 아무리 힘들었던 삶이라도. 분이셨기에 부디 하늘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빌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역시 제게 마지막 선물을 남기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민수 형에게 당부한 것은 유품 정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 형을 통해 제게 어머니의 보험금을 전달하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는 가시는 마지막까지 제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매달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지불하셨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앞으로 나온 꽤 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중요한 건 돈밖에 없다 생각하며 살았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생전 처음 보는 큰 돈을 보고도 이상하게 기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저라도 어머니 대신 남은 그 돈이 반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히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 후로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마지막 당부처럼 저도 앞으로는 제 행복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바라셨던 것은 오로지 저의 행복이었기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제 행복을 지켜주고 싶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제대로 들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변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버려진 주제에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았던 끝에 결혼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마음이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 미래를 약속하며 가정을 이루기로 했다. 이제 나도 곧 아빠가 될 준비를 시작하고 몇 년 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한 것을 느낀다. 비록 힘든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바라시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려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저희 가정의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읽어주길 바라며 내 이야기를 마치겠다.